자, 이제 고대의 통치체제로 넘어갈게요. 130페이지 보시면 고대의 통치체제 나와 있죠. 자, 삼국의 통치체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국의 통치체제는 여러분하고 표를 한번 그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에는 135페이지 보시면은 한 2장 넘겨보시면 삼국의 통치체제가 표로 나와요.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쓰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표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 자, 봅시다. 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 우선 통일신라와 발해 빼고 삼국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리고 신라. 각 나라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통치체제라고 하는 건 이 나라가 중앙정치 조직은 뭐고 지방제도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 귀족회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책으로는 표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삼국의 통치체제에서 귀족중심 체제부터 나와 있죠. 자, 삼국은 각 나라별로 통치회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귀족들의 회의가 있어서 중요한 일은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라고 그래요. 자, 제가회의라고 하는 건 가들이 모두 모여서 통치를 한다. 이제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를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고 하고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라고 그래요.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라고 하죠. 자,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회암사에 가면은. 그래서 그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정사암회의라고 하는데, 자, 이제 전해지는 얘기로는 전설이죠. 말하자면. 자, 원래 이 바위에,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에 재상이 될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가보면 재상의 이름에 붉은 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결정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정사암회의. 자,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라고 그래요.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라고 하죠. 자, 신라 화백회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만장일치의 제도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만장일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라만 만장일치 회의 제도. 그럼 나머지 두 나라는 제가회의나 정사회의는 그냥 다수결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다수결. 그래서 화백회의만 만장일치의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관등이에요. 관등이라는 건 공무원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나머지 한번 보시면 관등제 성립, 뭐 지방행정조직 정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삼국의 중앙정치, 고구려부터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관등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관등이라는 건 관직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무원 등급이 몇 등급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14등급의 공무원 등급을 가지고 있다. 자, 고구려의 공무원 등급은 14등급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131페이지 표를 한번 오른쪽 쬐끄만 표를 보시면 거기에 고구려의 관등제라고 써 있어서 1부터 14까지 적혀 있는데 자, 거기 14관등제에서 가로 안에 이렇게 써있죠. 삼국지에는 10관등, 수서에는 12관등, 삼국사기에는 14관등. 그래서 여러 기록이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삼국사기를 참고로 해서 14관등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관등의 명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관등 명칭을 한번 보시면 1등급은 대대로. 대대로가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 중에 제일 높고 이 사람이 나중에 왕 밑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명칭을 한번 쭉 볼게요. 자, 대대로, 태대형, 울절, 그 다음에 태대사자, 조이두대형, 대사자, 대형, 바리사자 등등. 그래서 쭉 한번 끝까지 보면은 전부 다 명칭의 이름이 형 아니면 거의 사자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 계열과 사자 계열이 있다. 자, 말하자면 관직의 이름이 형으로 끝나거나 뭐뭐형,
뭐 태대형, 조이두대형. 그 다음에 사자, 바리사자, 상이사자. 이렇게 사자로 끝나거나. 자, 그러면 형이나 사자로 끝나는 명칭으로 끝난다. 그러면 형 계열과 사자 계열이 있다 하면 어느 나라인 거예요? 고구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형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부족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자라고 하는 명칭은 이 사자는 이제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관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형 계열과 사자 계열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관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수상 나와 있죠. 수상. 자, 수상에서는 고구려는 대대로. 자, 대대로가 수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수상이 처음에는 대대로고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망리지. 자, 그래서 대대로도 수상이고 망리지도 수상인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본인이 권력을 쟁취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대망리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망리지도 수상인데, 대대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귀족회의에서 3년마다 선출을 하는 거고, 망리지 같은 경우는 군사권을 가진 임시 수상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둘 다 수상이구나. 고구려에서는 수상의 명칭이 대대로였구나. 거기 보시면 대망리지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자, 망리지도 수상이고 대대로도 수상이다. 그리고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고. 자, 그러면 거기에 귀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고구려 귀족회의가 제가회의라고 했는데 이 제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관등까지예요. 거기 써있죠.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대로가 1등급, 그 다음에 태대형, 울절, 태대사자, 조이두대형. 조이두대형이 그럼 몇 등급이에요? 오관등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귀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귀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조이두대형까지구나 라는 거, 오관등까지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앙 부서 볼까요? 자, 평양촌도 이래에 재정을 담당하는 주부와 내무를 담당하는 내평, 외무를 담당하는 외평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주부, 내평, 외평 이런 말 나오면 어느 나라? 고구려구나. 그렇지. 고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한번 가볼게요. 백제는 관등이 몇 등급이냐? 16관등제로 이루어져 있죠. 16관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무원 등급이 16등급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백제의 관등제 나와 있고요. 자, 백제의 관등제 명칭을 한번 볼게요. 좌평이 있고 달솔, 은솔, 덕솔, 나솔, 그 다음에 장덕, 시덕, 고덕, 개덕 등등 쭉 한번 문독, 무독, 장군 쭉 나와 있죠. 자, 대체적으로 16관등의 공무원이 있고 16등급이라고 썼네. 제가 16관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백제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는 형계열, 사자계열이 있었으면 솔계열, 덕계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솔계열, 덕계열. 관징의 명칭이 솔로 끝나는 관징이나 아니면 덕으로 끝나는 그런 관징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솔계열과 덕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좌평을 한번 보시면 이 좌평이라고 하는 것도 오른쪽에 육좌평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각 부서가 6개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표를 마저 한번 볼게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관등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공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공복이 뭔가요? 옷색깔. 네, 옷색깔이죠. 관리들의 옷색깔. 자, 그래서 관리들의 등급별로 옷색깔을 다르게 입혀서 멀리서 보더라도 서열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만약에 백제의 공복이 색깔이 뭐냐 물어보면 자, 비, 청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삼색 공복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백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복제가 마련된 게 어느 왕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고이왕. 3세기 고이왕 때 백제는 이렇게 공복제도가 마련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러분 표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이 등급 중에서 은화관제, 말하자면 은으로 만든 장식을 머리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는 등급은 몇 등급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6관등. 그렇죠. 6관등까지죠. 자, 6관등 명칭이 뭐예요? 네, 나솔. 그렇죠. 6관등 나솔부터는 나솔 위로는 은화관식, 말하자면 오른쪽에 사진 나오죠.
은으로 만든 약간 꽃 모양 장식 같은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으로 은 장식으로 신분을 쫙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몇 관등까지? 6관등 나솔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관등 나솔까지는 은화관제, 은화관식이라고 해서 은 꽃장식, 은으로 장식 만들어서 이런 거 꽂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 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모자 같은 데 꽂혀 있으면 저 사람 6관등 이상이구나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옷으로도 등급을 나눌 수 있죠. 아까 공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띠장식, 거기 보시면은 표에 띠장식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허리띠 같은 띠장식의 색깔이 다 다르다. 그래서 띠장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등급을 표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등급의 차이를 표시하는 게 여러 가지죠. 공복도 있고 띠장식도 있고 은화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몇 관등부터 은장식 꽂을 수 있어요? 6관등 나솔부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16관등이고 그 다음에 6관등 나솔까지 은장식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이에요.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인데 상좌평은 내신좌평이 상좌평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육좌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육좌평은 거기 나와 있죠. 내신, 내두, 내법, 뭐 조정, 위사, 병관 이렇게 여러 가지 각 부서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6개의 관직으로 그 관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수상이라는 건 왕 밑에 제일 높은, 지금으로 하면 뭐 국무총리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상이고, 백제에서는 이 6관등 중에서 내신좌평을 담당하는 사람이 수상의 역할을, 즉 상좌평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상좌평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였고, 그래서 여러분 표를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신라로 넘어갈게요. 자, 신라의 관등은 몇 개? 17관등. 네, 17관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신라의 관등은 17관등이고요. 자, 거기 골품제 표가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품제 표와 관등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신라의 관등과 골품제 한번 쭉 봅시다. 자, 신라의 관등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17관등인데 제가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아찬, 알길찬. 자, 그 다음에 대나마, 나마, 대사, 사자 등등 조위까지, 마지막 조위까지. 자, 그러면 보통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계열로 이루어져 있냐면 찬 계열과 나마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찬 계열이나 남아 계열. 우리가 앞으로 골품제 표는 많이 볼 건데 이 골품제 표에서 이렇게 찬이나 남아로 끝난다. 그러면 이게 17관등이구나. 자, 만약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등급만 보더라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 전이나 통일 후나 거의 다 17관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자, 이원적 관등제라고도 나와 있죠.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관직의 등급이라고 했죠. 공무원 등급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 관등을 갖는다는 건 이 사람들은 귀족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삼국이죠. 말하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원래 전체 신분 제도가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분 제도는 3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대, 그러니까 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이한 점은 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가, 관등제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이란 얘기인데, 자,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이 귀족을 서울에 있는 귀족 따로, 지방에 있는 촌주 따로 이렇게 나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서울에 있는 귀족 따로, 경위제.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촌주 따로, 외위제. 자, 그래서 17등급의 경위제와 11등급의 외위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귀족은 귀족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하는 걸 두 개로 구별했으니까 이원적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17관 등의 경위제. 신라는 왕경인은 서울 사람이란 얘기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물론 다 귀족이에요.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17관 등의 이런 경위제가 있었고, 지방의 촌주를 대상으로 11관 등의 외위제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경위제와 외위제로 나눠져 있었구나. 자, 17관 등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볼게요. 경위제와 외위제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통일 이후에 외위제가 경위제로 흡수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경위제만. 외위제 없어졌어요, 나중에. 하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이원적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개로 나눠졌지? 무조건 이원적이다라고 표현해서 이원적 관등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경위제, 외위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풀 때 경위제, 외위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조건 어느 나라야? 무조건 신라. 무조건 신라구나. 왜냐면 신라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위제, 외위제 나오면 신라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관제. 중앙관제는 중앙에 관청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흥왕 때 병부가 처음으로 설치돼요.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쯤 되겠죠? 그래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법흥왕 때 병부, 진흥왕 때 품주,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위화부, 조부, 영객부, 그 다음에 진덕여왕 때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 자, 그리고 나중에 이방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말하자면 이런 부서들을 하나 설치를 해서 나중에 그럼 총 몇 개가 돼? 통일 이후에 나중에 14개의 부서로 정비가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신문왕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영객부와 공장부를, 예작부와 공장부를 설치해서 마지막에 총 14개로 정비했다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통일 후에는 이게 14개로 정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는 화백회의로 만장일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상을 안 썼구나. 수상은 상대등. 상대등이라고 하는 건 귀족의 대표예요. 말하자면 화백회의의 의장. 자, 화백회의의 의장이 바로 상대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상까지 쭉 살펴봤는데 여기까지가 중앙. 자, 이제 지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방은 수도, 그 다음에 지방, 그리고 장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수도와 그 다음에 지방을 어떻게 나눴냐.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인천도 마찬가지고 구로 나누죠. 구, 그쵸? 여기 구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남구 아니었어? 그치?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또? 나는 이 동네 주민도 아닌데 나만 알아? 여러분은 몰라? 자, 어쨌든 봅시다. 수도를 몇 개로 나눴냐? 수도를 몇 개로 나눴냐는 건 지금으로 하면 몇 개의 구로 나눴냐? 행정구역으로 나눴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지방을 몇 개로 나눴냐 물어보는 건 지금으로 하면 몇 개의 도로 나눴냐? 이걸로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장관이라는 건 도지사쯤 되겠죠. 그래서 중앙을 몇 개로 나누고 지방을 몇 개로 나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수행정구역. 맨 마지막에 특수행정구역까지 한번 특수행정구역까지. 자, 그러면 수도부터 한번 가봅시다. 고구려는 수도를 몇 개로 나눴냐? 지금으로 하면 몇 개의 구로 나눴냐? 여기는 5부로 나눠요. 지방을 5부로 나눠요. 자, 그러니까 수도를 5개의 구로 나누고 지방은 5개의 도로 나눈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5부로 나눴구나. 5부. 자, 그리고 여기에 장관을 파견해요. 말하자면 지방에 파견한 장관 이름이 뭐냐? 욕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는 오부 욕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좀 웃겨? 오부 욕살?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가볼게요. 백제는 지방을 5부. 똑같네. 고구려랑 똑같아요. 수도를 5부로 나눴고 지방은 몇 개로 나누냐? 역시 5개로 나누는데 5방으로 나눠요. 5부 5방. 자, 그리고 방이니까 방령을 파견해요. 방령. 5부 5방 방령.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6부. 자, 서울은 6개의 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6개로 나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 6촌이었다 6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방은 뭘로 나눠? 5주. 6부 5주. 그리고 5주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 군주를 파견해요. 6부 5주 군주. 자, 그래서 5부 5부 욕살, 5부 5방 방령, 6부 5주 군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세 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방을 몇 개로 나눴다는 거? 5개로 나눴다는 거. 이 특징. 공통점? 네,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은 3경. 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게 3경, 3개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국내성, 평양성, 뭐 한성 이렇게 해서 3경. 여기서 한성은 한강 아니고요. 재령이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3경. 자, 그 다음에 백제는 22담로. 자, 우리가 배울 때는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한 게 누구야? 무령왕. 예,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담로라고 하는 게 그때 나왔구나. 무령왕 때 나왔구나. 맞아요. 무령왕 때 나왔던 게 담로. 자, 그리고 여기서는 소경. 이소경. 자, 그래서 이소경. 자, 그래서 뭐 중원경, 동원경 이런 식으로 이소경으로 나누죠. 자, 거기 보시면은 특수행정구역, 특수지방제도는 이소경. 그래서 중원경, 동원경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자, 이 정도가 삼국의 통치체제.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던 삼국의 통치체제 다시 한번 정비해봤고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군사조직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군사조직은 따로 안 썼는데, 자, 군사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볼까요? 군사조직은 자, 행정조직과 일치한다. 자,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은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방을 5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 밑에 또 군현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하나의 단위 예를 들면 군이나 현이나 추나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의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방제도 하나가 하나의 군대가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군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의 군사조직. 그러면 이 동을 관리하는 동장은 만약에 전쟁 나면 유사시에 뭐가 될까요? 지휘관이에요. 장군 말하자면 지휘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군대가 한 개의 마을이 한 개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군사조직은 행정조직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고려나 조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전쟁 나면 왕은 어떻게 해요? 피난가. 왕은 피난 간다니까? 왕은 피난 가죠. 도망가야 되지. 근데 삼국시대는 전쟁 나잖아. 왕이 싸워. 막 왕이 죽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군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싸우다 죽는 거야. 근데 고려나 조선은 왕이 전쟁 나면 피난 가. 장군들만 싸우고 병사들만 싸우고.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 그렇게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삼국의 군사조직은 삼국의 행정조직이 그대로 군사조직이기도 하고 각 지방의 지방관은 군대 지휘관이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의 통치체제는 표로 한번 다시 나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통일신라시대의 통치체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통일신라시대의 통치체제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시대의 통치체제는 신라랑 비슷해요.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중앙정치체제 정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앙정치체제 정비. 자, 중앙정치체제 정비에서 통일신라는 그전 신라와 별로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중앙정치 조직 한번 살펴보시면 중앙에 14개의 부서가 설치돼요. 14개의 부서로 정비되는데, 자, 신문왕 때 예작부와 공장부가 설치되면서 총 14개로 정비가 되는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자, 버풍왕 때 병부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각 왕별로 여러 개의 부서가 생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공장부와 예작부가 어느 왕 때 만들어져요? 신문왕 때. 그러면서 총 몇 개가 되냐?
14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부로 정비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중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여러분 알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자,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왜냐면 왕권이 세졌기 때문에 특히 집사부 시중이 집사부의 장관인데 이 사람이 수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통일 전에 수상은 누구였냐면 상대등이었어요. 자, 그런데 수상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시중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왕권이 세졌기 때문에. 집사부 시중은 왕의 측근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내 측근을 수상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권이 좀 세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등은 17관등 그대로 따로 안 써도 되겠죠. 똑같으니까. 다만 자, 앞에서 우리가 외위제와 경위제 두 개로 쪼개져 있었죠. 그중에 외위제가 없어지고 경위제로 흡수가 돼서 이제 외위제는 없어지는 거지. 이원적 구조가 아닌 거죠, 이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외위제가 빠졌다. 자, 그 다음에 감찰기구라고 써있죠. 감찰이라고 하는 건 관리감찰, 즉 신하들의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기구를 사정부라고 하고요. 무열왕 때 사정부라고 하는 관청이 생기죠. 자, 무열왕 때 사정부라고 하는 관리감찰기구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리감찰기구가 사정부, 이건 이제 중앙관리감찰이고, 그 다음에 지방관리감찰, 지방 뭐 촌주나 이런 사람들도 비리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관을 감찰하는 건 외사정. 자, 그래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문무왕 때 외사정이라고 하는 관직이 설치되죠. 그래서 사정부는 중앙관리감찰, 외사정은 지방관리감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정부와 외사정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력을 감시하는 제도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통일신라 시대 상수리 제도는 지방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의 장관을, 지방의 이제 촌주를 서울에 와서 인질로 잠깐 동안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을 좀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런 거를 상수리 제도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고려로 가면 기인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방행정조직, 자 여기다 써볼까요? 지방행정조직. 자, 지방행정조직은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조직은 구주 오소경이었고요. 자, 구주의 장관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구주 오소경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신문학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 구주의 장관은 원래는 총관이었다가, 자, 통일 전에는 군주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육부 5주로 나눌 때 5주는 군주였죠.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 총관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독으로 바뀌어요. 자, 통일이 됐으니까 전국이 원래는 5주였는데 9주로 늘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장관이 나중에는 도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소경에 파견된 장관을 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행정조직이 구주 오소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경이라고 하는 거는 왜 설치했냐? 거기 보시면 설치 이유가 나올 거예요. 자, 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첫째,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면서, 둘째,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한번 가볼게요.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요. 자, 그리고 중앙군은 자, 구서당, 지방군은 십청이라고 하죠. 자, 구서당이라고 하는 건 서당의 이름이 있죠. 뭐 백금서당, 천금서당, 녹금서당 뭐 여러 개가 있는데 9개가 있는데, 요 서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말갈인, 보덕국인까지 다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원래 삼국시대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섞어서 하나의 군대로 편성했다는 건 민족융합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게 민족융합하려고 한 거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정이라고 하는 건 일주에 일정을 배치했어요. 자, 그런데 일주에 일정을 배치했다가 한 주라고 하는 도시에만, 지역에만 이정을 배치하죠. 그러니까 원래 구주 오소경이면
한 주에 한 개만 배치하면 구정이어야 되죠. 그런데 한 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전체 통일신라 중에 가장 넓어요. 국경지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2개를 배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키려면. 그래서 한 개를 더 배치했더니 총 1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서당 10정. 자,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관 명칭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136페이지 보시면은 특수행정구역, 그리고 오소경, 그리고 외사정, 상수리제도 쭉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군사조직까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표도 있죠. 자, 황금서당, 백금서당, 청금서당, 녹금서당 뭐 등등 서당이 9개 있네. 서당이 군대, 그리고 그 군대가 9개 있었다.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섞어놓은 거 보면 민족융합 알 수가 있죠. 한번 쭉 보시고 물론 여러분이 고구려는 황금서당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당이 9개 있구나. 민족융합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를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발해의 통치조직으로 가볼게요. 자, 발해의 통치조직에서 역시 자, 발해는 중앙, 지방, 군사 이렇게 3가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자, 발해로 갑시다.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 자,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어요. 자, 삼성육부 체제인데 이 삼성육부 체제라는 건 당을 모방했어요. 자, 삼성육부 체제는 말 그대로 성이 3개 있고 부가 6개 있는데 이런 체제는 당나라 제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제도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당나라 제도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자, 당나라 제도를 빌려왔어. 그런데 운영은 발해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독자적 운영. 자, 발해가 당나라를 무조건 따라했을 리가 없어. 지들이 알아서 좀 고쳐서 사용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독자적 운영. 그럼 뭘 보고 독자적이라 그래?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독자적이라고 하는 3가지가 뭔지를 체크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를 보려면 일단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뒤에 발해 그 표 있잖아요. 표 옆에 있죠? 그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발해에 중앙정치조직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잘 따라와 보시면 자, 첫 번째 증거가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그 표를 봐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거기에 삼성이 써 있을 거예요. 자, 삼성의 명칭을 한번 볼게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옆에 가로 안에 명칭이 또 있죠. 자, 그 가로 안에 명칭을 보세요. 정당성은 상서성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선조성은 문하성, 중대성은 중서성이라고 써 있죠. 자, 원래 당나라에 삼성을 모방했다고 했는데 당나라 삼성의 명칭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죠.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당나라의 삼성 중에서 당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관청은 중서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 표에서 중서성에 해당하는 발해 관청은 뭔가요? 왜 중대성? 그러면은 중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당성. 무슨 말이냐면 일단 명칭도 다를 뿐더러 일단 명칭 이름도 다 틀리잖아요. 말하자면 다르잖아요. 자, 이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나라에서는 중서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발해에서는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을 최고로 쳤다 이 말이에요. 최고 관청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이 달랐다 그 말이죠.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무슨 말이에요? 정당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당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나라하고는 운영이 다 다르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정당성의 수상,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냐? 대내상이고
이 대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의 역할을 담당했다. 자, 발해의 수상은 누구야?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 대내상의 수상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나라와의 운영의 차이점.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당나라와의 차이점 두 번째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를 다시 보시면 자, 정당성이 발해로 따지면 상서성에 해당하는데 이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은 육부를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면 정당성, 즉 상서성 밑에 바로 육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발해는 중간에 관청이 또 있죠. 자,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이라는 중간관리기구가 따로 있고 좌사정에서 충인의, 그 다음에 우사정에서 지혜신 이런 식으로 각각 3개씩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이원적 구조라고 해서 좌사정, 우사정은 중간관리기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중간관리기구가 따로 있다. 자, 당나라에는 없는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하는 중간관리기구가 따로 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이원적이라고 해? 자, 아까 어떻게 생기면 무조건 이원적이랬죠? 2개면 이원적, 그쵸? 좌사정 1개, 우사정 1개, 2개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원적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냥 이원적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간관리기구가 또 있구나. 좌사정, 우사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육부의 명칭이에요. 자, 육부의 명칭을 보시면 원래 당나라의 명칭은 이호예병현공. 자, 원래 당나라에서의 명칭은 이호예병현공. 자, 그런데 발해에서 명칭은 충인의지예신. 이렇게. 자, 그러면 충인의지예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유교, 그쵸? 뭐 충 이런 거 나오면 유교 아니에요, 막. 자, 그래서 충인의지 예신이라는 관직의 이름이 이거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즉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구나 알 수 있죠. 이거 유교 영향을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명칭도 싹 다르고 당나라와 더군다나 명칭도 유교 명칭을 쫙 붙였고 그래서 당나라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구나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빌려왔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당성 중심, 그 다음에 좌사정, 우사정, 육부 명칭이 유교적이다, 다르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이게 중앙정치 조직,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행정 조직은 앞에서 우리가 선왕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네. 선왕 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막 흑수말가를 싹 포함한 후에 땅을 넓혀서 최대 영토를 차지했는데 최대 영토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지방제도로 정비해야죠. 그래서 지방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5경, 15부, 62주를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는데 15부의 장관 이름이 도독, 62주의 장관 이름이 자사, 그리고 밑에는 현이 있어요. 현에는 현승 이렇게 파견하죠. 자, 그래서 도독, 자사, 현승. 5경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절도사였을 건데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자, 어쨌든 도독, 자사, 현승이라는 이런 지방제도가 정비돼 있었구나. 자, 그다음에 군사조직. 자, 군사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 지방군은 각자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지방군은 10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자, 그래서 지방제도 정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거 몇 가지 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중앙관제에서 기타 한번 볼까요? 중앙관제 발해에서 기타 어디까지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지. 자,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비리감찰기구가 뭐였어요? 중정대. 찾았어요, 여러분? 자, 발해의 중앙관제에서 기타기관. 자, 중앙관제에서 기타기관의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뭐예요? 중정대. 자, 서적을 관리하는 기구는 뭡니까? 문적원. 학교 이름은 뭐죠? 주자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에서는 다시 뒤로 넘기시면
촌락으로 가볼게요. 촌락. 자, 작은 행정구역이 촌이에요. 촌. 작은 행정구역이 촌인데 촌은 나라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도둑이나 자살한 현승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해요. 즉 그 지역 사람에게, 즉 토착민에게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는데 그 토착민이 바로 촌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피지배층을 말하는 거고요. 피지배층끼리 다스리도록 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발해의 피지배층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갈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말갈족 사람들이 토착 세력인 촌장이, 이제 말갈족 중에 한 명이 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을 통치했구나. 그래서 작은 행정단인 촌은 나라에서 관리가 파견되는 게 아니고 토착민에게 통치하도록 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시대의 또는 발해의 정치 조직까지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했고, 그리고 통치 체제까지 정비해서 이제 거기까지 살펴봐서 여러분 고대의 정치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정치까지 한번 살펴본 거다. 쭉 한번 보시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 경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